칠흑 같은 어둠이 집어삼킨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 정막만이 감도는 펜션의 낡은 복도에는 오직 한 남자의 거칠고도 위태로운 숨소리만이 벽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강진혁은 굳게 걸어 잠근 방문 뒤에서 낡아 빠진 가죽 의자에 주저앉아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자신의 하반신을 움켜쥔 채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지요. 그의 머릿속은 방금 전 거실에서 목격한 처제 한세영의 그 아찔하고도 노골적인 굴곡들로 가득 차 이성이라곤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땀에 푹 젖어 살결에 랩처럼 착 달라붙은 살구색 레깅스 너머로 비치던 그 은밀한 선들, 요가 동작을 한답시고 허리를 깊게 숙일 때마다 중력을 거스르며 쏟아질 듯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던 풍만한 가슴의 계곡. 그리고 그녀가 동작을 바꿀 때마다 공기 중으로 훅 끼쳐오던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여인의 살 냄새가 진혁의 코끝에 환영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죄책감에 신음하면서도 바지 속을 파고든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사내의 욕망은 댐이 터지듯 폭발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철컥. 분명히 이중으로 잠갔다고 확신했던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첩에 기름칠을 안 한 탓에 드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세탁한 진혁의 와이셔츠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혁의 손은 차마 그 뜨겁게 솟구친 곳을 가리지 못했고 바지 버클은 풀어헤쳐진 채 흉물스럽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거나 경멸의 눈빛을 보내야 마땅한 상황. 하지만 세영의 반응은 진혁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을 넘어선 기묘한 열기로 타오르기 시작했고 시선은 진혁의 얼굴이 아닌 그가 움켜쥐고 있는 다리 사이 그 맹렬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꿀꺽. 세영의 모굴대가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뒷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형부. 그렇게 참기 힘들었어? 내가 도와줄까? 이 한마디가 불러올 파멸과 구원의 대서사시. 오늘 이 이야기는 도덕의 선을 짓밟고 일어선 두 남녀의 짐승 같은 욕망과 그들을 파멸시키려 했던 추악한 인간들을 향한 처절한 복수, 그리고 마침내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서 맞이한 눈물겨운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굽이굽이 험한 길을 지나 이제는 평온한 노후를 꿈꾸시는 우리 50만 6070형님, 누님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겉모습은 마른 장작처럼 시들어가도 마음 한구석, 그리고 몸 깊은 곳에는 젊은 날보다 더 뜨겁고 진득한 불꽃이 숨어있기 마련이지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차마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금기된 욕망과 그 지독한 외로움 끝에서 만난 진정한 사랑에 대한 아주 길고도 화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나 가슴 졸이는 장면이 많으니 심장 약하신 분들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보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런 뜨거운 순간이 있었는지 혹은 이들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늙은 이야기꾼이 밤을 새워 사연을 준비하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강원도 숲속 산장에서 벌어진 그 아찔하고도 기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고 깊은 산세 속에 덩그러니 자리 잡은 숲속의 눈물 펜션. 그곳의 주인 강진혁은 올해 48배 중년입니다. 한때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 전략기획팀 간부로 좋은 차에 좋은 옷을 걸치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았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던가요? 5년 전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던 아내 한세희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좋다는 약,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숲과 나무 그리고 두 사람이 노후를 위해 함께 일구었던 이 목조 펜션은 이제 진혁에게는 거대한 감옥이자 산채로 묻힌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낮에는 간간히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커플 손님들에게 영혼 없는 껍데기 같은 웃음을 팔며 어서 오세요. 편히 쉬세요 라고 앵무새처럼 짓거렸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잠든 고요한 밤, 진혁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찌르듯 태워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진혁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혁아, 너 정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거냐? 내 꼴을 좀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안타깝게도 그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창밖을 때리는 산바람. 소리와 짝을 찾아 울어대는 고라니의 구슬픈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남자의 몸은 아직 팔팔한데 마음은 묘지 속에 있으니 그 괴리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펜션 로비의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여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36의 처제 한세영이었습니다. 세영은 아내 세희의 친동생으로 언니를 꼭 빼닮은 청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언니가 단아한 백합 같았다면 세영은 붉은 장미처럼 훨씬 더 성숙하고 육감적인 몸매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 한쪽 굽이 부러진 구두, 그리고 빗물에 젖어 살결이 훤히 비치는 얇은 하얀색 원피스. 그녀의 몸 곳곳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지독한 외도와 도박, 그리고 이어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옥 같은 이혼 소송을 끝내고 빈손으로 쫓겨나듯 언니의 흔적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형부, 나 갈 데가 없어. 세상에 나 혼자야. 언니 생각나서 무작정 왔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세영은 진혁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진혁은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비에 젖어 차갑지만 묘하게 뜨거운 세영의 체온이 진혁의 가슴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젖은 원피스 아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은색 속옷. 라인과 울음 때문에 격하게 오르내리는 풍만한 가슴의 움직임이 진혁의 팔뚝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흐흐. 형부. 세영이 진혁의 목을 끌어안으며 오열하자 그녀의 뜨거운 입김이 진혁의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2년 동안 얼음처럼 굳어있던 진혁의 아랫배.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굶주린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펜션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끈적하고 습한 욕망의 기운으로 뒤덮였습니다. 세영은 밥값이라도 하겠다며 펜션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혁에게는 고문 중의 상고문이었습니다. 세영은 건강을 되찾겠다며 매일 오후 거실 한복판에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복장이었습니다. 살갗이 다 비칠 정도로 얇은 살구색 레깅스는 그녀의 탄력 있는 엉덩이 골을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파고들었고, 상의는 가슴에 반이 보일 정도로 파인 민소매 탑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운독 자세를 취하며 허리를 깊게 숙이고 다리를 쫙 펼 때마다 진혁의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내려와 가슴골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면 주방에서 식기를 닦던 진혁은 마른 침을 꿀떡꿀떡 삼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을 숨기려 애썼지만 남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영이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며 아응 하고 묘한 신음을 흘릴 때마다 진혁의 바지춤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텐트를 쳤고 그는 혹여나 들킬까봐 황급히 앞치마로 그곳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세영은 그런 진혁의 시선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진혁이 지나갈 좁은 복도에서 엉덩이를 뒤로 뺀 채 걸레질을 하거나 덥다며 셔츠 자락을 펄럭여 브래지어 속살을 노출했습니다. 형부, 산속이라 그런지 너무 덥네. 나 좀 봐. 땀이 여기까지 났어. 만져볼래?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가슴 사이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풍기는 진한 살 냄새와 땀 냄새는 진혁의 이성이라는 퓨즈를 끊어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진혁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욕구를 해결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넌 내 처제란 말이야. 하지만 본능이라는 이름의 야수는 이미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폭발은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눅눅한 목요일 밤 펜션 사무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수기라 손님이 없어 정막만이 감도는 사무실에서 진혁은 땔감으로 쓸 장작을 패다 뭉친 어깨를 두드리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빗소리가 타닥타닥 창문을 때리고 사무실 안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때 샤워를 막 마치고 나온 세영이 비누 향과 섞인 묘한 채취를 풍기며 소리 없이 다가와 진혁의 등 뒤에 섰습니다. 형부, 어깨 많이 뭉쳤지? 내가 시원하게 풀어줄게. 나 마사지 잘해. 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고 젖어 있었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세영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진혁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원하다 싶었지만 세영의 손길은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진혁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고 뜨거운 손바닥으로 그의 맨살을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피부가 참 좋다. 남자네, 진짜 남자야. 세영이 진혁의 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핑계로 진혁의 등판에 자신의 가슴을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느껴지는 그 몽글몽글하고 탄력 있는 감촉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진혁의 뇌하수체를 강타했습니다.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자극에 진혁의 몸이 경직되자 세영은 피식 웃으며 손을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진혁의 단단한 복근을 지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만지작거리더니 마침내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곳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형부, 여기도 많이 화가 났네. 언니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구나.
그 요염하고도 도발적인 속삭임에 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야수처럼 돌변하여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고 뒤돌아 서 있는 세영의 가느다란 허리를 낚아채 책상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난장판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세영, 너 정말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누구인지 잊은 거냐? 난 내 형부라고. 진혁이 으르렁거리며 묻자 세영은 오히려 그의 목을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붉은 혀를 내밀어 진혁의 입술을 핥았습니다. 응, 알아. 죽은 언니의 남자, 그리고 내가 평생 몰래 훔쳐보며 탐내던 수컷.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두 사람의 입술은 서로를 뜯어먹을 듯 격렬하게 얽혔습니다. 춥, 추룹, 하. 쩍쩍 소리가 날 정도로 질퍽한 타액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고 진혁은 세영의 옷을 찢어밟기듯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추가 뜯겨나가 바닥에 뒹굴고 하얀 속살 위로 진혁의 거친 손자국이 붉은 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세영 역시 지지 않고 진혁의 등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부, 더 세게. 날 망가뜨려줘. 언니 생각 따위 안 나게 해줘. 진혁의 거대하고 단단한 물건이 세영의 비좁고 뜨거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순간 세영은 허리를 활처럼 휘며 자지러졌습니다. 꺄악.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퍽, 퍽, 퍽.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격렬한 충돌음이 산속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짐승들의 처절한 교미에 가까웠습니다. 진혁은 세영의 하얀 허벅지를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미친 듯이 허리를 흔들었고 세영은 쾌락에 겨워 눈동자가 뒤집힌 채 침을 흘리며 진혁의 이름을 연신 불러댔습니다. 형부, 아니 자기야. 더 깊이 안쪽까지 찔러줘. 나 죽어, 나 죽어. 그날 밤 펜션 사무실은 이성이 마비된 야수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땀과 액체로 범벅이 된 채 동시에 절정에 다다랐고 그 끝에서 도덕과 윤리라는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정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터진 둑은 다시 막을 수 없었지요.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식탁 위에서, 심지어는 아내와 함께 잤던 그 침대 위에서도 두 사람은 죄책감을 쾌락으로 덮으며 서로의 살맛을 탐닉했습니다. 진혁은 세영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깊숙한 곳에 쏟아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세영 역시 진혁의 허리를 다리로 감싸고 매달리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채워주는 이 남자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비밀스럽고 위험한 행복은 피비린내 나는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에덴 동산 같았던 펜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투기꾼 박태호와 그의 일당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박태호는 28의 새파란 나이에 아버지의 돈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대를 헐값에 매입해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션 로비에 들어선 박태호는 팔뚝에 휘감은 용 문신을 일부러 드러내며 껌을 짝짝 씹어댔습니다. 어이, 틀딱 사장님. 건물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관리도 안 해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냥 나한테 헐값에 넘기고 그 돈으로 요양원이나 알아봐. 내가 특별히 시세보다 쳐줄게. 그의 말투에는 예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애첩이자 비서인 미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며 세영을 후더보더니 비아냥거렸습니다.
자기야, 저 여자 봐. 형부랑 처제 사이라는데 눈빛이 딱 밤마다 떡치는 사이네. 어우 더러워. 근친상간이 취향인가 봐. 진짜 토 나온다. 진혁이 분노를 억누르며 정중하게 거절하자 박태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말이 안 통하네. 그럼 이건 어때? 그가 재생한 영상 속에는 놀랍게도 며칠 전 사무실에서 벌어진 진혁과 세영의 적나라한 정사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찍은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두 사람의 모습과 신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이거 인터넷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형부와 처제의 광란의 밤 뭐 이런 제목으로 올리면 조회수 폭발하겠는데. 처제분 인생 아주 작살나는 거지.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 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영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세영이 울며 빌자 박태호는 세영의 턱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쁘니 우니까 더 꼴리네. 야, 내 형부랑 할 때처럼 나한테도 한번 서비스해주면 내가 영상 지워줄 수도 있는데 어때? 미나는 깔깔대며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당장은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호는 몰랐습니다. 진혁이 그냥 힘없는 펜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혁은 과거 대기업에서 회장의 지시로 정계와 재계의 가장 더러운 뒷조사를 도맡아 하던 해결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박태호에게 굴복하는 척하며 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펜션 별채에 머무는 동안 옛 실력을 발휘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펜션 곳곳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뒤져 약물 반응을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박태호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강남 클럽에 신종 마약을 공급하는 중간책이었고 이곳을 마약 거래의 은신처로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미나 역시 마약에 중독되어 박태호의 성놀이개로 전락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밤 박태호 일당은 펜션 뒤편 숲속 창고에서 거래자들을 만나 마약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사냥용 엽총 대신 멧돼지를 잡을 때 쓰는 강력한 덫과 그물을 챙겨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놈들이 약에 취해 해롱거릴 때 진혁은 발전기를 내려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뭐야? 불 켜. 어떤 새끼야? 암흑 속에서 박태호가 권총을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릴 때 진혁은 짐승 같은 감각으로 놈들의 뒤를 잡았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태호의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박태호가 허공에 총을 쏘며 발악했지만 진혁이 미리 설치해둔 그물이 그를 덮쳤습니다. 진혁은 그물에 갇혀 버둥거리는 박태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군화발로 놈의 손을 짓밟아 총을 걷어찼습니다. 으아악! 내 손! 박태호가 비명을 지르자 진혁은 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뭉개버릴 듯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남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쳐? 네가 찍은 영상? 그거 퍼지면 우린 망신 좀 당하고 말겠지만 네가 약 파는 영상이 검찰에 들어가면 넌 평생 감방에서 썩게 될 거다. 진혁의 눈은 흡사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진혁은 이미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와 마약 파티 현장을 실시간으로 검찰 내 옛 지인에게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박태호는 두고 보자 며 악을 썼지만 미나는 금단 현상에 몸을 떨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빌런들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진혁은 세영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형부랑 처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진혁과 세영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부, 나 때문에 형부까지 손가락질 받게 해서 미안해. 내가 떠날게. 세영이 짐을 싸며 울먹이자 진혁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도망가지 마. 우리가 죄지었어? 사랑한 게 죄야?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 진혁은 그 길로 펜션을 내놓았습니다. 아내 세희의 꿈이 서린 곳이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의 상처가 너무도 깊게 배어버린 그리고 과거의 아픔만 되새기게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펜션을 판 돈을 들고 미련 없이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곳 바다 건너 제주도였습니다. 그들은 서귀포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의 낡은 구옥을 사서 직접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남겨진 이들의 쉼표.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사이 좋은 재혼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진혁이 커피를 내리면 세영은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며 주방에서 나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다. 손님 많겠는데? 세영이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를 때마다 진혁의 가슴은 뭉클해집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난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밤은 짐승 같은 광기와 불안한 섹스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영혼까지 위로하는 깊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세영의 매끄러운 다리가 진혁의 허벅지를 감싸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습니다. 진혁은 세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살아있길 잘했다. 이 여자를 지키길 잘했다. 물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 아내 세희의 기일이 오면 두 사람은 바닷가에 나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파도에 띄웁니다. 언니,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언니가 사랑했던 이 남자 내가 죽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할게. 거기선 아프지 말고 우릴 지켜봐줘. 세영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진혁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파도가 국화꽃을 먼 바다로 데려가듯 그들의 죄책감도 조금씩 희석되어 갑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제 제주도 마을에서 가장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끔 카페를 찾아오는 나이 지긋한 시니어 손님들이 두 분은 어쩜 그리 사이가 좋아요? 비결이 뭐요? 라고 물으면 진혁은 세영의 손을 꽉 잡으며 웃으며 말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남들 눈치 안 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죽도록 사랑하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그게 천국이지요. 늦게 만난 만큼 더 뜨겁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형님, 누님들. 오늘 이 길고도 파격적인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들이라고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방에서 고독사할 뻔했던 한 남자를
그리고 폭력에 시들어 죽어가던 한 여자를 구원한 건 결국 도덕책에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서로의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었던 그 뜨겁고 원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남들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억지로 끄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혁과 세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해방감과 대리 만족,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박태호 같은 악당을 때려잡을 때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막힌 사랑 이야기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위험한 동거 혹은 황혼 이혼 후 찾아온 첫사랑과의 재회 등 더욱 자극적이고 가슴 찡한 인생 반전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나 자신을 위해 뜨겁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